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국어 강사 황진선입니다. 토요일에 11월 1일에 지방직 7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제가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오기를 아마 고대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긴 과정을 헤쳐나오셨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긴 여정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되도록 많이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되도록 많이 행복만 가득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험을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칠판을 보시면 제가 시험 유형별 출제 문항수를 정리를 해왔는데 기존 시험과 크게 벗어난 다른 점은 없습니다. 독해가 10문제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문학 4문제, 문법 3문제, 어휘 3문제 이렇게 2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난도가 평이했어요.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7급 시험과 9급 시험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인데 만일 9급 출제 기조가 전환된 패턴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난도가 높지 않다 보니 한자 공부를 포기했다? 그러면 사실 고득점을 획득하기에는 어렵죠. 다른 수험생 분들보다는 좀 출발이 늦어졌다, 뒤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난도가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우선 독해의 경우 제가 이 독해도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왔어요. 분석을 해보니 화작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화작이 4문제 가량 나왔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해하기 1문제, 그리고 견해 파악하기 1문제, 추론하기 2문제, 전략 파악하기 1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까지 1문제 이렇게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순서 배열하기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학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문학 기존과 동일하게 고전, 운문, 현대, 운문, 고전 3문, 현대 3문 이렇게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요 문제들도 난도가 높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작품 자체를 뜯어서 분석하기보다는 선지 활용해서 충분히 독해용어로도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 문법 3문제를 보시면요.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이론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어문 규정 파트에서 3문제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문 규정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3문제는 빈출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4번째로는 이제 어휘 문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너무너무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휘 3문제도 사실 빈출 어휘였어요. 그렇다 보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도 빈출 어휘였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어휘들이 나왔습니다. 한자 성어 역시 문학과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지만 선지에 나온 한자 성어들이 어려운 어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도는 평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예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아요. 방식을 묻고 있어요. 화법 문제인데 내용을 묻지 않고 방식을 묻고 있네. 너무너무 쉬운 유형이죠. 자, 우리는 선지부터 체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1번, 갑은 상대방과 연관된 정보를 언급하며 화제를 이끌어낸대요. 그럼 화제를 이끌어내려면 첫 번째,
부분, 그쵸? 앞부분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관된 정보, 상대방과 그러면서 화제를 이끌어내는지. 두 번째로 을은 질문을 통해 물음표 찾으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부가적인 정보 요청 확인하셔야 되고요. 방법만 체크하시면 안 돼요. 선지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따른 효과,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병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까지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작가는 구체적인 사례, 그런데 시각 자료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흥미 유발이라는 효과는 뭐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시각 자료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눈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당연스레 따라오는 효과이니, 자, 우리 요것들 체크한 것들 각각 갑, 을, 병, 작가, 발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갑. 선생님의 수다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기고문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수다가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 화제는 수다겠죠. 수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자, 화제 이끌어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 언급, 화제 제시. 좋아요. 자, 그랬더니 작가가 수다는 목적의식 없이 이뤄지는 대화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과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마음속 장벽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로 긴장한 뇌를 이완시킬 수 있으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뭐 여기서 더 체크할 거 없어요. 우리 작가는 시각자료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을 볼게요. 수다를 통해 뇌를 이완시킨다니 흥미롭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물음표 보이시죠? 물음표 나왔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작가가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스트레스란 소리 없이 우리의 뇌를 잠식해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게 만든다. 이런 상태에서 수다를 떨고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을 나누면 긴장했던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각 자료는 없어요. 자,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항상 뇌에 휴식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을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작가. 수다를 나누려면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겠죠. 보통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가족, 친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과의 수다는 은밀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간 깊은 신뢰를 쌓아줍니다. 여전히 시각자료는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병. 맞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병의 내용 공감이죠. 그러면서 저도 엄마나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이죠. 자, 우리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3번 선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찾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작가의 마지막 발화까지 볼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흠을 남에게 감추려고만 한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솔직해져야 남도 나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겠죠. 여전히 시각 자료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그쵸? 시각 자료라는 거 없다는 거 너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문제는 조금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 유형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표준 발음법 볼게요. 표준 발음법. 자,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꽃망울부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발음까지 이어지는가 체크를 하면 자, 받침에 있는 치읓 표기가 거슬려야 돼요. 우리는 받침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해서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디귿이라고 하는 이 파열음은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을 만났어요. 인접할 때 야, 나도 너 따라서 비음 할래.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하죠? 비음화까지 일어나서 꽃망울이 최종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해요. 1번. 자, 2번 해보겠습니다.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적혀 있네요. 자, 물론 밭이랑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이랑이라고 하는 게 조사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바치랑으로 발음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발음의 경우 국의 음화가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티읕과 이가 만나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국의 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요놈의 이라고 하는 모음이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됩니다. 우리 형식, 형태소 아시죠?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을 형식, 형태소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시된 문맥에서 이때 이랑은 옥수수를 밭이랑에 심었다. 이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이나 밭 가보셨으면 거기에 이렇게 논이랑 밭을 갈아가지고 그 부분에 흙을 쌓아 놓은 걸 우린 이랑이라 그래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 논밭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걸 이랑이라 그래요. 그렇다는 건 이랑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질 형태소를 만났을 때는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못한 발음이고요. 그러면은 저놈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냐? 라고 한다면 자, 합성어죠. 밭 플러스 이랑 합성어고 뒤에 어근이 이야, 유로 시작해요. 그런 경우 우리는 니은 첨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티읕 거슬려 디귿으로 바꿀 거고요. 디귿이 위에처럼 비음을 만났어. 그러면 나도 비음 할래. 반니랑이 최종 발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생산량 보이시죠? 생산량.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리을로 유음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 단어의 경우에는 유음어의 예외 현상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죠. 예외라는 건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으로 발음되는 생산량으로 발음되는 것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유음어의 예외라고 보셔도 되고 니은의 리을의 비음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표현이 가능해요. 어쨌든 적절한 발음이고 4번 강능 보이시죠? 강능의 경우도 자 우리 리을이라고 하는 놈이 앞에 이응 비음을 만났어. 야 나도 너 따라서 비음 할래 강능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강능이 최종 발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놈은 2번 반니랑입니다. 자주 나오는 놈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수월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귀자 작가의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을요. 낯선 작품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소설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뜯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를 풀어내야 되죠. 선지를 볼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배려의 정신.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주고 있는 그런 배려의 자세가 드러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의 대화문이든 그런 것들에서 양도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독해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누군가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걸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소설은 서술 시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심리, 그쵸? 혹은 생각, 그런 것들을 서술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인물은 아니에요.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 전지전능하신 작가의 시점으로 그들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내면이든 생각이든 그런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그러면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인지, 자,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나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밖에 있다. 그러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가? 그런 걸 서술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땅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인공의 생각이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자, 내용은 땅의 가치를 수호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러나는가 뿐만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방식도 찾으셔야 되겠죠? 대화. 자, 4번은 불특정 다수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는 장면. 적대적 행위에 대해 잘못 회상 이런 내용을 찾아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린 적절한 걸 찾아야 돼요. 읽어보면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더래요. 겨울 빈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연탄재를 말하는 거겠죠?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수미부터 자라고 있죠. 고추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다 버리는 것이야.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행동을 지금 짐승이라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반상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선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있었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이 강노인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집단이겠죠. 그렇죠?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은 강노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노인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 강노인의 심리와 생각을 꿰뚫고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이 2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지적 작가 시점. 그 외에 쭉 읽어볼게요.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그죠?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어요.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계속해서 강노인의 생각을 서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겠죠. 이 밭에다가 이렇게 연탄재를 뿌려 놓았으니 그런 강노인의 상황, 생각,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가? 1번 양도 전혀 안 나왔죠. 3번 우리 대화 전혀 없었던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쭉 서술자가 서술만 하고 있었습니다. 4번 불특정 다수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회상 내가 잘못했어 그런 거 없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쉽죠. 사실 소설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또 찾아봅시다. 추론형 독해죠. 부정발문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적절한 거 고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보면 공공언어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대요. 어쨌든 요놈이 핵심 화제겠죠. 얘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부터 설명해요.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킨대요. 공공언어를 좁은 의미로 봤을 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도 공공언어. 작성하면 된대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란
기한문, 보도자료, 공고문 등으로 예시를 들어준 거죠.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도면, 사진, 전자문서, 안내판 전부 다 얘네들을 공공언어라고 한대요. 공문서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개념 정의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정확성, 소통성을 갖추어야 된대요.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언어를 바르게 쓰면 의사소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대 효과, 경제적 손실 예방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당연히 대중들을 위해 올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추론이에요, 추론. 지문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끌어낼 수 있으면 그게 추론인 거죠. 자, 체크해 볼게요. 1번.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자, 여기서 지문에서 좁은 의미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좁다 넓다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넓은 의미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보다 더 포괄적이겠죠. 좁은 의미가 공문서에 사용되는 이었으니, 그렇죠. 넓으려면 더 포괄적으로 크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자, 2번.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 안내판 등에 쓰인 언어도 공공언어. 자, 보시면요.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괄호, 빈칸 안에 묶여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저런 것들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라고. 저걸로 선지 하나 만들겠다고. 자, 그래서 도면, 사진, 전자문서, 안내판, 즉 현수막, 안내판 가능하겠죠. 적절합니다. 자, 3번. 공공언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까지는 좋아요. 근데 정확성보다는 소통성 비교 불가합니다. 둘 다 가지고 가야지 왜 한 놈만. 안 되죠? 3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고요. 4번. 사람들이 공공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지문에서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공공언어 경제적 손실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잘만 쓰면. 반대로 잘 못 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우리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얘도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요놈들이 전부 다 뒤라고 하는 어근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복합어예요. 자, 복합어의 경우, 그러니까 합성어의 경우 요놈 있죠. 우리 요놈의 정체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시옷이 붙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죠. 우선 합성어여야 돼.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앞말이. 그죠? 그 다음에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이소리 현상에 포함되는 게 끄뜨부스즈 있죠. 끄뜨부스즈. 뭐냐? 그드브스즈가 끄뜨부스즈로 소리 나야 되죠. 뒷어근의 경우. 그죠? 그런 예제가 있고, 두 번째, 니은 첨가도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만일 뒷어근이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이거나 된 소리일 경우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센 소리, 된 소리 온 거 불가하잖아만 걸러도 답은 바로 2번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요 놈은 뒤 뿍뿍뿍 끄뜨부스즈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뒤랑 뒷을 공부하실 때 거센 소리, 된 소리, 거르자 이렇게 배우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빈출 어휘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조지훈의 승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선질부터 문학은 봐주시는 게 훨씬 도움될 거예요. 우리는 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지 내용만 빠르게 찾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사음보의 율격 보이시죠? 자, 얘는 바로 시 안 읽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리듬감 체크만 하면 돼요. 리드미컬하게 끊어요. 몇 덩어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자, 음보율은 3음보, 4음보만 생각해 주세요. 그 외적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3덩어리냐, 4덩어리냐를 끊어 봤을 때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곡갈에 감추오고. 그리고 너무 네 덩어리로 잘 끊기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연 보시면요.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그쵸? 얘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소거하시고요. 자, 2번 전통적인 제재를 감각적인 시여. 자, 근데 제목이 승무예요. 승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제재죠. 우리는 감각적 시여만 찾으면 돼요. 근데 사실 시라고 하는 게 심상이 무조건 담겨 있어요. 시각적 심상은 그냥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제재만 찾으셔도 충분합니다. 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색채어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시각적인 심상이 너무 도드라지게 잘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번 선지도 적절해요. 자, 3번 주변 풍경의 묘사. 그 다음에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 요건 찾아주셔야 되겠죠? 시 읽으면서. 4번 색채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효가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고난 강조라는 효과까지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얇은 사 하이한 곡갈. 자, 색채어 나왔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색채어. 그런데 우리 승무라고 하는 이 춤이죠. 춤을 출 때 곡갈을 쓰고 춤을 춰요. 그 곡갈의 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실에서의 고난 아직 알 수 없어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빌레라는요. 나비일레라. 나비. 비유적인 표현이죠. 파르라니 깎은 머리. 자, 마찬가지 파라타 색채어입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건 시적 대상이 여승임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박사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고와서 서럽대요.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예뻐. 예쁘다. 근데 서럽다.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역설법이라 그러죠. 선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들까지는 찾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자, 지금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어떻다. 빈 대에 황촉불이 녹고 있대요. 묘사 아니에요. 지금 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진대요. 달이 지는 밤이에요. 근데 어떻다. 오동잎 잎새마다 이렇게 달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주변 풍경 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 한번 보시겠어요? 말없이. 분위기가 정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선지네요. 3번 선지 주변 풍경의 묘사를 통해 정적. 그래서 사실 소거법으로 답이 4번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색채어 나왔으니까 시각 감각적 시어 확인할 수 있어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이제 춤을 출 때 이렇게 소매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양새일 거고요.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보선이요. 이런 것도 보선, 전통적인 소재가 되겠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못 오고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춤추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이게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뭐다?
세사에 시달리기 때문에 세사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인간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막 번뇌 중인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인간사가 막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 생각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럼에도 번뇌는 별빛이래요. 우리 화자가 번뇌를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별빛이라는 것은요, 밝은 이미지죠. 긍정적인 시어예요. 이 번뇌가 승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놈이 번뇌예요. 번뇌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별빛, 그것이 승화되고 있는 과정을 춤을 추면서 승화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춤추는 모양새를 합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경건함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자, 삼경이라는 건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어쨌든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여기에서도 표현법 하나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1년에 나온 내용이 마지막에 또 반복되는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수미상관이 드러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 답을 4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색채 이미지에 낚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색채 이미지는 잘 드러났어요. 하얀 파르라니 밑에 하나 더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이 표현에서 우리는 고난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우리 표준어 문제 또 들어가 봅시다. 표준어 사정 9번 문제입니다. 자, 가 보시면요.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인지, 밥을 먹던지 빵을 먹던지인지, 든지와 던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 내용입니다. 자, 든지라고 하는 놈은요, 선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무엇이든 선택하든 간에 상관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선택 상황에서 쓰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던지의 경우는 지난 일, 과거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 지금 상황은 밥빵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든지라는 어미를 쓰는 것이 적절하고요. 자, 그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말 많이 쓰지만 걔는 비표준어입니다. 자, 우리 요 놈 있죠. 떼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 때에 이 려야라고 하는 놈이요, 뭐뭐려고 하여야의 준말이에요. 떼려고 하여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뭐뭐려고 하여야. 뒤에 려고가 또 나오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려와 야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준말.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때려야 뗄 수 없다가 표준어입니다. 뗄래야 비표준어예요. 자, 다 보시면요. 곧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려고냐, 리으려고냐 구분하라고 나오네요. 요런 표현은 없어요. 리으려고. 자, 예. 상황이 곧 발생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간에 려고를 붙이셔야 돼요. 리으려고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기억에서 리을을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미리 써왔어요. 근데 이 한자 어휘들을 고유어로 대체하는 문제였죠.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 어휘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가 하루하루 완연히 달라지고 있다 해서 완연히는요, 완연히 기후가 하루하루 천천히 달라지는 게 아니죠. 지금 문맥만 봐도 천천히가 아니죠. 이렇게 하루하루 막 어제는 10도였어. 근데 오늘 갑자기 영하 5도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뚜렷하게 분명하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문맥상 봐도 유추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아이가 운동을 잘한다는 말은 헌. 자, 우리 헌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헌증. 뭐예요? 실속이 없는 빈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빈말이라는 건 대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로 오늘 공연에는 1000명에 육박하는 인파. 그러니까
거의 1000명이라는 거죠. 1000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육박하다가 바싹 가까이 다가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가까운, 그죠? 대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 조사 끝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았다. 단초라는 건 일이나 시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 첫머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마리를 찾았다.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 문제였고요. 자, 9번 고쳐쓰기 가볼게요. 가를 나로 고쳤을 때 고려한 상황을 찾대요. 고려한 사항을. 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가랑 나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고 우리 나와 볼게요. 자, 나에서 어떻게 달라졌냐?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업무 방식 보이시죠? 조사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니 생략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가 논의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한 현 시대에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라는 문장은 나에 전혀 없어요. 관련된 내용도 없어. 자, 얘는 아예 문장이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을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요.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한 현 시대에 활용해야 되는 새로운 업무 방식, 새로운 업무 거버넌스 표현이 바뀌었을 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을 덜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그라미부 팀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 보시면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만으로 어미와 그 다음에 우리 조사 그런 것들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사까지. 집중하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된 사항을 우리 여기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자, 기억.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했죠. 그러니까 덜어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덜어냄으로써 아주 간결해졌어요. 기억입니다. 자, 사실 우리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니은 체크도 안 해도 돼요. 1번, 2번. 보시면요. 니은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시점에선 체크해보는 거예요. 문장의 연결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화 표지는 쉽게 말하면 접속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접속어. 그래서 뭐 예시든 인과든 열거든 요약이든 요런 전개 방식을 알려주는, 겉으로 드러내는 아이들, 접속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놈들을 담화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사용한 거 확인할 수 없어요. 디귿, 목적과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글의 전개 방식을 수정한다? 아니죠. 전개 방식을 수정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요.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 보시면 단순 업무인지 아니면 단순 향상인지 애매해요. 모호해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접사 히를 붙여버리면 단순히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단순히 향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수식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리을 적절하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빈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언어 활동은 어떠한지. 자, 우리는 그러면 언어 활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대요. 객관 아니야. 이런 특징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중립 아니야. 모든 사회적 의미는 특수한 상황, 사회적 이익의 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대요. 특수하다잖아요. 그쵸? 사회적 이익의 산물이래요.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대요. 그리하여 모든 언어 활동은 언어 활동은 여기 나왔는데 같은 표현이다. 그쵸?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은 사투리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강화하고 어떤 의미를 억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래요. 사투리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놈을 선택함으로써 그 의미가 강화되는 거고 선택당하지 못한 의미는 억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사투리에 해당하는 표제어에 방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표준어의 권위로 사투리를 배제하는 거래요. 아까 억압한대요. 뭐로? 힘으로써, 권위로써. 자, 그럼으로써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에 위계를 재생산한대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한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올라가는 놈이 힘이 센 놈인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듯 우리의 언어 사용은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며 그러한 사회적 의미와 연관된 사회적 관점을 정당화하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로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사회적 의미와 연관된 사회적 관점을 정당화하게 한다는 것은 자, 선지 볼게요. 1번. 권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죠. 힘센 놈이 이긴다는 의미였어요. 그죠? 권위라는 표현, 위계를 재생산하는 행위이다라는 문장에서 권력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안 되겠죠. 힘센 놈이 올라가는데 다른 놈은 억압당하고 억압당한다는 게 다양성과는 관련이 없겠죠. 3번. 본래 의미를 강화한다. 본래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4번. 정신세계 반영. 이런 내용은 전혀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문에서 관련된 단어, 문장을 찾아서 그걸 근거 삼아 정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11번 넘어갈게요. 사자성어 문제, 어휘 문제이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전이라고 하는 문학과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을 또 해석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상황만 잘 봐주시면 돼요. 장기전에서 남편을 잃은 까투리에게 까마귀, 부엉이, 기러기, 오리 등이 청혼을 해요. 근데 까투리는 모두를 마다하고 허다한 호라비가 여기저기서 통혼하나? 허다한 까마귀, 부엉이, 기러기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빈칸이라 하였으니 까투리가 장기 신랑 따라감이 마땅한 일이로다. 그러니까 까투리는 장기 신랑 따라감이 마땅하대요. 왜? 까투리와 장기가 서로 어울리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게 마땅하대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그래서 까투리는 무조건 장기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거나 살아보세 라고 말하면서 호라비 장기를 선택했대요. 여러 호라비들 중. 어쨌든 까투리가 장기 신랑 따라감이 마땅하다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성어 4개 선지 보시면 냈다. 빈줄 사자성어죠. 생소한 놈이 없어요. 1번 군계일학이죠. 군계일학. 군계일학이라 하면 군계, 닭물이죠. 그 중에 일학,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닭들 가운데 학, 눈에 띌 거죠. 그죠?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인데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2번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자, 재앙과 근심, 걱정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위기 상황 없었어요. 3번 갈게요. 유유상종이죠. 같은 무리끼리 끼리끼리 서로 사귄다. 까투리와 장기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토사구팽입니다. 토사, 토끼가 죽으면 구팽, 토끼를 잡던
개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팽 당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어쨌든 쉬운 사자성어들이었고 이렇게 관련 상황 체크하고 근거 삼아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고전 시가 네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선지 보시면요. 가나다라 각각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되겠고, 자, 얘도 어쨌든 문학이죠. 선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유자적. 사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선비처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유자적을 굳이 따로 찾는다기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잔 들고 혼자 앉아. 벌써부터 여유롭잖아요. 먼 뇌를 바라보니, 자, 뇌라고 하는 건 산이죠. 우리 다르게 말하면 자연이 되겠습니다.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자, 그리던, 우리 그리다라는 표현도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립다로 해석하셔야 되죠.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자, 의문형이에요. 근데 맥락상 뭐예요? 반가움이 크겠어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요. 산을 바라봐요. 이 산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오기를 고대하던 어떤 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님. 근데 그 임이 온다 한들 반가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입니다. 의문형이죠. 답이 정해져 있죠. 답정너예요. 반가움이 그리 크진 않아. 나는 산 보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하하노라. 자, 말씀은 말씀이겠죠.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산은 우뚝. 근데 못내 교화한대요. 좋다는 건 좋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산을 바라보는 게. 왜?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여유로워요. 그리고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 친화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산을 보는 게 반가움이 너무너무 크대요. 얘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친구가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쵸? 친구처럼 자연을 친구 삼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무라일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표현법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서리법 아까 말씀드렸고, 산이 말씀을 할 수도 웃음을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같아요.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친구 먹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자, 나와볼게요. 선지 보시면 탐관 오리로 인해 곤궁해진 백성의 처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나와보시면요.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대요. 그러면 우리 화자가 뭐 했다? 무명을 짠 거예요. 근데 그게 눈결같이 비유법이죠. 눈결같이 어땠다? 고왔대요. 무명을 짰는데 그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명을 짠 화자의 상황인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간대요. 자, 이방이라는 건 저 높은 벼슬이겠죠. 두 줄 돈이라고, 이 황두라는 것은요, 지방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벼슬 이름이거든요. 지방 관리예요. 지방 관리가 뺏어갔대요. 뭘? 무명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냈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내 걸 가져갔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거나, 뭐예요? 세금 독촉. 돈 내라고 막 그런데요.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백성들한테.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탐관오리로 인해 곤궁해진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보면요. 세금 독촉이라는 건 그럼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자, 세곡선이라는 건 이제 세금 삼아 이제 그때 곡식을
사람들이 냈었는데 그 곡식을 싣고 가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 배 떠나가니까 빨리 세금 내라라고 독촉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처지겠죠? 이러한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이 곤궁한 처지에 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표현법도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자,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독촉이 급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인과관계가 맞겠죠? 그러면 우리 요 두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그런 아이를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2번 선지 적절하다. 알 수 있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늙어버린 모습. 세월의 속절없음 강조 찾아볼 겁니다. 자, 다 볼게요. 춘산에 눈 녹이는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대요. 자, 건듯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자, 춘산에 눈을 녹이는 바람 잠깐 불고 간데 없대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중장 볼게요. 적은 듯도 건듯처럼 잠깐의 의미예요. 잠시 동안 빌어다가 머리 우휘 부리고자 뭘 빌리겠어요? 잠깐 아까 그 바람이죠. 왜냐면 불게 하고 싶대요. 바람이에요. 자, 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마리는 머리예요. 우휘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대요. 머리에 바람을 왜 불게 하고 싶을까? 눈 녹이는 바람을.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귀 밑에, 이 밑에 이제 이 머리카락 보이겠죠? 해묵은 서리래요. 자, 우리 서리라는 것도 흰 이미지죠? 자, 그래서 눈이라는 것과 머리라고 하는 것과 서리가 전부 다 흰색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요 표현들이 다 백발, 즉 늙음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자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대요? 아까 눈 녹이는 흰색의 이 백발을 없애는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화자가 원하는 건 뭐다? 젊음을 되찾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젊어지고 싶은 소망을 담은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속절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얘는 되게 호탕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바람 불어서 나 젊어지고 싶어를 얘기하는 거지 세월이 속절없다? 이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옛 도읍지에서 공간적 배경이겠네요. 망국에 대한 회한의 정서. 망해버린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탄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자,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은요, 우리 흥망성쇠의 흥망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유수하다. 유수하다는 건 운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운수에 달려있으니 만월대가 고려 옛 왕궁터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옛 도읍지에 있는 거죠. 왕궁터니까 궁터. 그죠? 추초래요. 추초라는 건 한자 아시죠? 가을 풀이래요. 고려의 옛 궁터가 가을 풀이라는 거. 우리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은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 가을 풀만이 무성하다. 우거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사람도 없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망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년 왕업 보이시죠? 500이라는 건 고려가 화려했던 고려의 전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뭐 반천년이라든지 500이라는 표현은 500년 동안 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목적이라는 건 목동의 피리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전성기가 단지 이 피리 소리에만 담겨 있대요. 그러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개워하노라. 자, 눈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죠? 한의 정서입니다. 자,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겹다 하는데 실제로 눈물겨운 건 누구겠어요? 이 망해버린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겠죠? 화자겠죠? 그쵸? 그래서 화자가 지금 즉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적절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석양에 지나는 석양이죠. 석양이라는 게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열을 우리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강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망해버린 고려를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4번 적절합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발문에 추론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선지부터 보면 돼요. 부정 발문이잖아요. 소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분쟁의 당사자들 뿐 아니라 제3자 눈에 띄죠? 우리 제3자 찾아볼 거예요. 2번,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해결할 때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성. 3번, 우리나라와 달리예요. 차이점이죠. 해외 국가에는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해외 독립적인 기구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4번, 스포츠 분야에서 단체와 선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 재판, 우선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선지부터 변별성 있는 키워드 골라 놓으시면 머리 아프게 꼼꼼히 안 읽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자, 훑어 읽어볼게요. 중재란 분쟁에 대한 판단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소송에 비해 판정의 신속성,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우선 중재가 장점이 있어 보이죠? 소송에 비해.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연성은 상당한 이점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소송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은 약간 뭐지? 이거 아까 그 재판 아닌가? 근데 소송에 비해 다른 것들이 장점, 중재가 장점을 가지는데? 4번 약간 이상한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스포츠가 생계수단인 직업선수에게 재판에 의한, 바로 나오네요. 재판 얘기가 그대로 나오네요. 소송 얘기하는 거죠. 분쟁 해결은 시간이 많이 들어 사실상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결과. 자, 재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죠. 최대한 지양해야 되겠죠. 답이 4번 아닐까요? 자, 또한 스포츠 경기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분쟁에서 중재는 이점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아까 선지에 있었죠? 대개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정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단체 내부 기관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단체의 구성원인 선수와 단체 사이의 분쟁에서 선수는 불리하대요. 공정하지 않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 발생할 수 있네. 자, 그리고 공정성이란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 해결에 공정성 강화를 해야 된대요. 왜?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포츠 중재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대요. 해외에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중재기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는 건 제3자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1번에 제3자, 그 다음에 해외에는 독립적인 기구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건 사실 진작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은 최대한 지양해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 한자 어휘 문제입니다. 한자 표기가 올바른 걸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에 법안에 맹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자, 맹점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맹점. 쉽게 말하면 논리적 모순을 가리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자, 그래서 우리 이 점자는 아실 거예요. 점자죠. 맞는 말이고 맞는 단어이고 맹이라고 하는 게 눈멀맹자죠. 눈멀맹.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모순된 점이라는 뜻에서
맹점의 한자 표기로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 그는 공직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만난다. 이때 최전선이라는 건 가장 앞에 있는 선입니다. 맨 앞의 선이에요. 맨 앞의. 자, 그래서 최자, 가장 최자예요. 선, 줄선자예요.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지만 자, 맨 앞이죠. 우리 앞을 의미하는 전자 알죠? 앞전자가 쓰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아이는요. 전자가 요렇게 대체되어야 됩니다. 앞전. 자, 3번 사각지대. 자, 사각지대라는 건 보이지 않는 지대.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지대를 사각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그래서 뭔가 사면에서 사각지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자가 넉사자가 오면 안 되고요. 죽을 사자가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사자가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간의 불문율을 깨고 파격적인 인사를 했대요. 불문율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문서의 형식을 가지지 않은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불문율이 그런 뜻이에요.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문서에 문자가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을 문자가 아니고 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럴 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문제였고 사실 어려운 어휘는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다음 연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연설문 화법이고요. 현재 갈게요. 방법 묻고 있습니다. 1번. 통계 정보를 제시해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2번. 실제 사건을 제시해요. 실제 사건을 제시하면 경각심이 높아지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3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한 혜택을 수치로. 4번.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면 당연히 선택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요 놈들을 찾아볼 건데 사실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라든지 수치 이런 것들은 숫자 찾으면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눈에 띄어요. 그쵸?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달 제 친구는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친구는 심한 뇌진탕으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어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실제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2번의 근거이고요. 매년 2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심각한 정도의 두뇌 손상을 입고 고생한대요. 오토바이 사망사고 원인의 80%가 두뇌 손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80% 통계 자료죠. 두뇌 손상이라고 하는 심각성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1번 선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죠? 통계 정보를 제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면에서는 30cm 이하의 높이에서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사고로 인한 두뇌 충격을 반드시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다?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두뇌 손상의 위험을 90% 헬멧이라고 하는 해결 방안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죠. 위험을 90% 정도 줄여요. 그죠? 뿐만 아니라 신체 피해는 75%가량 줄일 수 있대요. 자, 수치로 혜택을 제시하고 있죠. 3번 선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끝까지 보시면요. 헬멧 착용합니다. 그죠? 헬멧을 착용한다면 75%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점에서 헬멧을 살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세요. 헬멧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 다양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 4번. 넘어가서 16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 거고요. 보시면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전산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또 문학이네요. 선지 볼게요. 자, 1번.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종적을 감춘대요. 이런 내용을 찾아볼 거고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환기한다. 2번. 주인공이 꿈을 꾼다는 설정. 1번에서도 꿈 나왔으니까 꿈은 나오겠죠. 설정을 통해 현실에서의 소망을 환상적으로 구현한다. 자, 세 번째. 돌미륵, 정토사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물. 자, 요런 증거물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전설이라는 갈래 속성. 자, 여러분,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화의 한 갈래 중에 하나예요. 설화 중에서도 이런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해서 지역성을 부각하고 있으면 그놈을 우리는 전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돌미륵, 정토사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지문에 제시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4번, 주인공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여성과 혼인에 이르는 능동적 애정 정시의 양상이 나타난대요. 원하는 여성과 혼인하는지. 자,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조신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주인공은 김 씨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얘랑 혼인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지 성취하는지 찾아볼 겁니다. 자, 꿈에 갑자기 일단 꾸네요. 꿈.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했대요. 누가? 김 씨의 딸이 고백했대요.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조신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게 꿈에서 이루어졌네요.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는데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4번 선지 보시면요.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 원하는 여성과 혼인이 아니죠. 지금 꿈에서는 누가 고백했다? 김 씨의 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고백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찾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결혼했어요. 자식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15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어요. 또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어요. 자, 이 이별을 계기로 조신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호련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에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자,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요거 있죠? 세속적 욕망 1번 선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이 허무하다. 그쵸? 꿈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 허무감이라는 감정.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영원할 줄 알았어. 근데 영원하지 않네? 편하네?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 허무함이에요. 자, 어쨌든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가보니 돌미륵이 있었대요.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대요. 구체적인 증거물 나오죠? 3번 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했고요.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1번 주인공이 종적을 감추죠. 허무함 환기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혼인하고 싶었던 여성과 결혼을 하죠. 현실에서의 소망을 구현합니다. 꿈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답은 속어법으로도 4번이 나와요. 주인공의 고백 틀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아요. 열심히 읽으래요. 긍정 발문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설계되었대요. 그러면서 또 최첨단 기술은 나오죠. 얘가 핵심 화제겠죠? 지속 가능성 X 담보하기 어렵대요.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특징이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 의존도를 높인대요. 부정적인 얘기를 쭉 했네요. 그죠? 한계의 단점을 쭉 제시했어요. 반면에 적정 기술. 또 다른 화제거리가 나옵니다. 얘는 반면에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대요. 벌써 차이점 나왔죠? 지속 가능성 X, 얘는 지속 가능해요.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방법을 모색하네요.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인대요. 위에 최첨단 기술이 가졌던 한계를 얘가 극복해주네요. 그 다음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 나오네요. 보완, 그렇죠? 한계점 보완해줘요.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 볼게요. 1번, 최첨단 기술은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 아니죠. 최첨단 기술은 부정적인 얘기만 나왔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그런 기술을 쓰는 건 어떤 기술이었다. 적정 기술의 특징이었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최첨단 기술 시스템은 그쵸,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단점 얘기했습니다. 그쵸? 뭐 과도하게 소비하고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적정 기술은 보완 대책이 요구되는 게 아니죠. 요구되는 건 최첨단 기술. 4번, 여러 자원. 그 다음에 다양한 주체의 개입이 필요한 건 적정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죠. 그쵸?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이에요.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의 특징이었습니다. 4번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제거리가 2개 나오는 건 무조건 비교 대조해줘야 되죠. 선지를 이렇게 짬뽕합니다. 그 특징들을.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주시고 1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정발문이라서 선지를 봤더니 전략 묻고 있어요. 사실 전략 묻는 문제 유형은 좀 쉬운 편이죠. 쉬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 이번 시험에 이 전략을 묻는 문제가 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체감 난도가 아마 낮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번 빛을 이용하는 다른 예술과 대조하는 방법. 3번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나노아트에 해당하는 예시. 4번 나노기술을 통해 나노규모의 물질이 이미지로 제작되는 과정기술. 정의대조, 예시, 과정 찾아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3개를 소거해 주셔야 되겠죠. 최근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작품이 창작되어 예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노아트래요. 나노아트는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으로 원자나 분자 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나노 공간의 풍경이나 조형물이 예술가의 미학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확대된 일련의 예술 작품을 일컫는데요. 말한다는 거죠. 나노아트가 뭔지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방법 1번 선지의 근거이고요. 나노아트의 이미지는 나노 기술을 통해 시각화된대요. 나노는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세 단위이기 때문에 나노 기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어요. 나노 기술을 통해 나노 규모의 물질은 평면의 이미지가 아닌 3차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고 이는 다시 2차원 형상으로 전환돼 이미지로 제작되는 과정이죠. 자, 제작되는 과정 4번 선지네요. 일반적인 회화나 사진 등이 모두 빛이 필요한 예술인데 반해 얘네들은 빛이 필요해. 나노아트는 빛이 아닌 전자빔이나 이온빔 등을 이용한대요. 대조적 차이점입니다. 대조하는 2번 선지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나노아트의 특징을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죠. 우리 다 찾았어요. 1번, 2번, 4번. 그래서 소가법으로 3번이고요. 자, 나노아트에 해당되는 예시는 우리 안 읽은 요거 보시면 현미경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노아트의 예시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은? 자, 어떤 논제가 있고요. 주장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내용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반론. 근데 조건. 주장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래요. 아, 일부는 맞아, 네 말이. 그런데 주장에서 언급한 효과의 부작용. 그러면 주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과를 찾아줘야 되겠죠? 주장을 읽어봅시다. 자, 인공지능 면접은 기업의 채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모니터 속 인공지능 면접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효율성과 속도에 만족하고 응시자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죠. 인공지능은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뿐 아니라 응시자의 맥박, 눈동자, 표정 등 수십 가지 신호를 분석해 점수를 매겨서 정확도가 높다라는 효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인정해줘야 돼요. 다만 이 중에서 또 반박해야 될 것도 있고. 자,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인공지능 면접은 면접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자, 좋아요. 빠릅니다. 자, 어쨌든 일부는 인정해 주는 거죠. 속도에 만족한다. 그렇죠? 빨라요. 그러나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의 개발 얘기를 갑자기 한다고? 개발 얘기는 주장에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장의 효과 부작용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인공지능 면접의 평가 오류는 시스템의 보완으로 개선하더라도 면접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고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인정하는 게 없죠. 그렇죠? 불가합니다. 3번 인공지능 면접이 평가의 정확도, 우리 아까 정확도 높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주장에. 오케이, 그 말은 맞아. 그 과정에서 출신지와 연령 등 신상 기록이 노출, 신상 기록에 대해서 주장에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불가합니다. 그렇죠? 효과의 부작용을 제시해야 되므로 4번 볼게요. 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효율적 얘기했죠? 효율성 얘기했습니다. 네 말 일부 맞아. 그러나 인공지능 면접관이 응시자의 답변과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대요. 아까 그랬죠. 요런 신호를 분석해 정확도가 높다라는 네가 말한 효과 잘못되었어. 신호를 잘못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인할 수도 있다. 그쵸? 기대 효과의 부작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작문 문제였어요. 조건만 잘 따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마지막 20번. 가의 관점에서 나가 지적한 문제점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가의 관점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가.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들의 호전적인 태도,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청중을 강압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논쟁이 이런 강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쟁은 첫째, 해결 방식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둘 이상 사람들이 함께 푸는 과정이래요. 함께. 둘째, 각각의 해법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질문, 반대, 대안에 대해 대답하고 대응한대요. 그러니까 근거 교환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다음 질문, 반대, 대안에 대해 대답하고 대응하는 것도 논리적이죠. 논증은 단지 불일치 해소 목적이 아닌 좋은 논증은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도록 도와준대요. 자, 지금 논증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한 서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논증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자, 이런 논증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를 과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우리가 토론을 볼 때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는 것 같을 때가 많다. 싸움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토론자들은 상대방 입을 다물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인다. 토론의 풍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 때문에 한층 더 살벌, 그러니까 싸움처럼 보고 있어요.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밀어붙이고 반격에 맞서 방어한다. 싸움이죠. 영어의 논증이 논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논쟁은 서로 견해를 다툴 쟁자죠. 다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쓰는 말 자체로 논쟁은 싸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야 되죠.
논증에 대해서 가의 입장, 자, 주장 견해 파악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해결 시에는 문제를 다각도로. 그쵸? 얘가 아까 그랬죠. 함께 여러 관점을 보는 거겠죠? 싸우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해야 돼. 2번. 주장의 관철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에서. 그쵸? 아까 우리 가가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바로 논증이라 그랬습니다. 3번. 반격한다는 자세보다, 그러니까 싸움보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따져본다. 아까 있었어요, 얘도. 그쵸? 여기 보시면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교환해요. 논리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적절해. 다 가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4번 선지 보시면 차분한 어조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 논리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가에서 뭐 조용히 말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쵸? 뭐 신속하게 전달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가의 관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